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보다 8만 명 늘었는데 특히 서울 지역이 6만 명 증가하면서 전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서울은 7.86% 상승하는 등 전국적으로 3.65% 오르면서 이 과세 대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첫 소식 지웅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 파크입니다. 85제곱미터 올해 예상 종부세가 737만 원으로 작년보다 300만 원가량 늘었습니다. 집값이 크게 뛰면서 주택 종부세 규모도 확대됐는데 고지된 금액 기준 지난해 46만여 명에서 54만 명 가까이로 약 8만 명, 17.3%나 뛰었습니다. 세액도 1조 6천억여 원에서 1조 7천억 원대로 6.3% 늘었습니다. 금년 종부세 증가는 금년의 주택 신규 공급, 그리고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집값 합산해서 공제액을 뺀 과세 표준액별로 보면 3억 원 이하 구간에서 3만 5천 명으로 가장 많은 수가 늘어났고 25억 원 초과 구간도 2천 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주택 수 기준으로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각 17.8%, 20.9% 늘었지만 세액 증가율은 1주택자가 약 44%로 다주택자의 30%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똘똘한 한 채의 선호 심리가 강해진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이 커지는 것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신축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를 더 선호하고 더 많이 매입하고 더 비싼 집들이 더 크게 시세가 상승했기 때문에 종부세는 최종 납부 시 농어촌 특별세 20%가 추가됩니다. 기본공제 12억 원과 고령 장기보유 공제 등 1주택자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는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지웅배입니다. 고가의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들은 이 재산세 이외에도 이처럼 연말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합니다. 올해 납부 기한은 다음 달 중순까지인데 늦으면 이자가 추가되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네, 오서영입니다. 올해 종부세 언제까지 내야 합니까? 네, 올해 납부는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가 300만 원을 넘으면 한 번에 내지 않고 6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도 있는데요. 이자는 따로 붙지 않습니다. 13,000명은 납부 유예도 가능한데 다음 달 12일까지 꼭 신청해야 합니다. 대상자는 1세대 1주택자 중 만 60세가 넘는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장기 보유한 자로서 납세 담보를 제공하면 양도, 증여, 상속 전까지 종부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번에 납부 금액 확인뿐 아니라 분납 유예 신청 모두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이 종부세를 제대로 안 내면 불이익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이 150만 원 이상이면 기한을 넘긴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도 5년간 추가되는데요. 또 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 해당 세액에 대해 10%, 부당한 신고일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붙으며 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과소 신고한 세액의 하루당 0.022%의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만일 납부 유예한 뒤 주택 양도나 증여가 이루어지거나 사망에 상속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도 유예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 연 3.1%를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받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자진 신고하면 되는데요. 신고액이 법정 요건에 맞지 않으면 또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불복 청구를 하거나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하면 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롤러코스터를 탔던 코스피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서 모처럼 만에 100포인트나 크게 오르며 3,960선을 회복했습니다. 고환율 부담 완화와 다음 달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엄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삼성전자는 3% 넘게 상승하며 10만 전자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간밤 엔비디아가 급락하면서 혼조세를 보이다 상승 마감했습니다. 구글 TPU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더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더 올랐던 것 같고요. 금리 인하 확률이 또 높아지면서 시장이 반등을 보였는데 지난 밤에 나왔던 경제지표 자체는 시장 자체는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2조 원가량 매수하면서 2.7% 가까이 급등한 코스피는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21일부터 코스피에서만 3조 원 넘게 팔아치웠던 외국인은
5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 매수와 글로벌 달러 약세에 고환율 흐름도 소폭 꺾였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6원 80전 내린 1,465원 60전에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자체가 원달러 환율 하락에 압력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12월 FOMC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들이 있고 원달러 환율도 제한적이지만 좀 하락 쪽에 조금 무게를 좀 두지 않을까 좀. 원화 흐름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엔화 가치 추이와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 이탈 등도 향후 달러원 환율 변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외환시장 소방수로 쓰지는 않겠다면서도 국민연금을 활용한 환율 안정대책 마련을 공식화했습니다. 국민연금 운영을 환율 흐름에 맞게 재설계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전략적 환해지 등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의 조화라는 이 새 틀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연금이 환율 시장의 소방수로 거론되는 건 연금이 들고 있는 해외 자산 규모가 한국 외환 보유액을 넘어설 만큼 커졌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확대는 환율 상승의 주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국민연금을 당장 환율 방어에 동원할 생각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 조화를 위한 논의를 하겠다며 연금 운용 재설계를 시사했습니다. 기금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장기 시기에서 연금을 안정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 부총리는 가장 먼저 거론되는 전략적 환해지 확대에 대해선 기금운용위에서 결정한 사안이라면서도 기재부가 논의에 참여해 방향을 조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현재 약 15% 수준인 환해지 비중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겁니다. 규모는 제일 커 보이고요. 한국은행이랑 수합한 거는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은 당장 현실화되긴 어렵지만 내년 기금운용 방향을 정할 때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수출기업 환전 인센티브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필요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서학개미 세제 페널티도 지금은 아니다라면서도 상황에 따라 검토 여지를 남겼습니다. SBS 비즈 정윤영입니다. 이처럼 구윤철 부총리가 선을 긋기는 했지만 환율 급등 비상 상황 때마다 정부가 국민연금을 거론하면서 국민 노후자금 보장이라는 기존의 국민연금 기본 목표가 흐려지는 것은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강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도 환율 소방수로 투입됐던 국민연금. 국내 금융시장은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큰 폭으로 변동하는 등 불확실성과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시적 전략적 환해지 비율 조정 기간 안을 심의 의결한 뒤 이때마다 정부는 달러가 하락할 가능성을 대비한 보험이라는 입장이지만 대신 달러가 더 올라도 환차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노후 연금 보장을 위해 최우선 목표인 수익률을 고려하기보다는 외환당국이 필요할 때마다 손 벌린다는 지적입니다. 애초에 어느 정도 해지하는 게 제일 맞는지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으면 어느 정도로 보험을 걸고 들어가는 게 국민에게 맞는 거냐. 그 논의로 더 발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자산 1,322조 원 가운데 해외 주식이 약 37%로 15% 수준인 국내 주식을 2배 넘게 웃돌고 있는 상황. 지금처럼 환율이 오를 때마다 발목이 잡히는 형태로는 외화자산 운용이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어떤 운용상의 제약이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수익률에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요. 외환당국과의 조율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금 체계인데 이게 그렇게 적절치는 않다라는 거죠. 정부는 국민연금기금의 수익성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 노후자산 보장이라는 최우선 목표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정광윤입니다. 쥐꼬리 수익률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는 이 퇴직연금이지만 수익률 상위 가입자, 이른바 퇴직연금 고수들은 최근 1년 동안 40%의 수익률을 거뒀습니다. 이는 가입자 평균의 최대 9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 고수들의 비결이 뭔지 박규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5년간 퇴직연금 전체 가입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2.8%에 그칩니다. 430조 원 적립금의 80%가 낮은 수익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투자된 탓입니다.
그런데 금융당국이 공개한 퇴직연금 수익률 고수 1,500명의 투자 비법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들은 운용할 상품을 직접 고르는 DC형 가입자들로 최근 1년 수익률이 38.8%를 기록했습니다. 가입자 평균 수익률보다 9배 이상 높았습니다. 3년 수익률은 3.5배 높았습니다. 고수익 비결은 가입자 평균과 정반대로 적립금의 80% 이상을 펀드 등 실적 배당 상품에 투자한 덕분이었습니다. 1,500명 수익률 고수들은 전체 적립금 중 예적금의 4.5%만 넣었고 펀드에는 79.2%를 투자했습니다. 어떤 펀드에 주로 투자했는지 보니 공모펀드보다는 실시간 매매가 가능한 상장 지수펀드 ETF에 돈을 넣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 방산, 원자력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ETF 상품에 집중 투자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금이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DC형이나 IRP로 가게 되면 보이는 자산이 돼요. 내가 투자를 하면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ETF나 펀드에 대한 관심들이 당연히 늘어날 거잖아요. 올해는 한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 좋게 나오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알아서 굴려주는 디폴트 옵션이나 은퇴 시점에 맞춰 투자 비중을 자동 조정해주는 타기 데이트 펀드 가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적금들이 있습니다. 현 정부도 내년 6월 청년 미래적금 출시를 예고했죠. 다만 이전 정부의 청년 도약 계좌와 이 중복 가입은 안 되는데 정부가 새 상품으로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른바 손해 없는 갈아타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한승 기자, 그럼 내년에 이 새 상품으로 가입하면서 기존 청년 도약 계좌를 중도 해지해도 손해를 안 보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청년 도약 계좌는 개인 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1,000원에서 33,000원의 정부 기여금이 붙게 됩니다. 그런데 3년 이상 유지하다가 중도 해지하면 기여금의 60%만 인정해 줍니다. 지난해까지는 5년인 만기 이전에 해지하면 기여금이 모두 환수되고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이 중도 해지가 줄을 잇자 올해부터 혜택을 강화한 겁니다. 여기에 가입한 지 3년이 넘은 청년 도약 계좌를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타면 기여금을 모두 다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 중입니다. 청년 도약 계좌를 중도 해지하면 60%, 월 최대 2만 원가량 받을 수 있었던 기여금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갈아탈 경우 100%인 월 최대 3만 3천 원까지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물론 비과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이 갈아타기를 유도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서는 6%로 설계한 청년 미래적금의 정부 기여금을 8%로 높이는 방안도 논의 중으로 본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483만 명으로 예측한 청년 미래적금 수요가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 기여금 비율을 높이고 갈아타기 혜택을 강화해서 흥행에 성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내년 수도권에서 공공분양으로 2만 9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이는 판교 신도시를 하나 더 짓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유정현 기자입니다. 2달 전 발표된 9.7 주택공급 대책에 후속 조치가 나왔습니다. 정부는 내년 수도권에 주택 28,700호 공공분양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 정부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계획 물량보다 약 2,000호 증가한 수준이며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규모입니다. 경기도에 23,800호가 공급되면서 수도권 중에 가장 많은 세대가 풀릴 예정입니다. 인천과 서울에는 각각 3,600호, 1,300호 물량의 공공주택 분양이 이뤄집니다. 구체적인 단지도 확정됐습니다. 서울에선 올림픽대로 등이 인접한 고덕강일 3블록에서 1,305호가 분양됩니다. 내년만 놓고 봤을 때는 유일한 서울 공공 분양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인접한 경기 고양 창릉을 비롯해 인천 계양, 수원 광교 등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장기간 비주택 용지로 분류된 LH 소유 땅 일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해 추가적인 공급에도 나섭니다.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2기 신도시 파주 운정 3지구 등에서 약 4,000호가량이 공급됩니다. 각 사업지별 공공주택은
지구계획 승인 등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특히 수원 당수는 내년 중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남양주 왕숙, 파주운정 3지구는 기반시설 공사에 시간이 더 필요해 실제 착공과 분양까지는 2에서 3년이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이처럼 추가 공급에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밝혔지만 치솟는 환율이 변수입니다. 원자재 수입 단가가 뛰면서 건설 현장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어 이 공공과 민간 모두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이어서 윤지혜 기자입니다. 환율 상승은 건설 물가에도 빠르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수입 중간재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4%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수입 생산재 물가지수 역시 함께 올랐는데 고환율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자재비 전반이 오르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착공을 앞두고 있거나 사업 수주를 준비하는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는 공사비를 이 정도로 책정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조합이라든지 발주하는 곳들이 있잖아요. 금액이 오르니까 심각해지면 공사비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등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했지만 이 역시 상황이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공발주공사에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의 상승 정도에 맞춰 공사비를 증액하게 되면 그만큼 낮은 분양가를 유지하거나 공급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9월 서울 주택 착공 건수는 15,90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9% 감소했고 2011년 통계 집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가뜩이나 건설 경기 침체가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데 고환율 상황은 주택 공급 위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비즈 윤지혜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 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단지 내 나프타 분해 설비 통폐합을 결정했습니다. 중국발 과잉 공급에 맞선 석유화학 산업 구조 재편의 첫 사례인데 정부가 지난 8월 제시한 자율 감축 목표의 30%가량이 이번 조치로 달성되는 셈입니다. 앞으로 여수와 울산 등 다른 석유화학 단지의 구조 재편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업계가 가장 필요로 하는 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인데 정부가 쉽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지수 기자입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기업 합병 절차를 공식화했습니다. 롯데의 대산 공장을 떼어내 HD현대케미칼과 합치고 합작사를 설립해 생산 공정을 일원화하는 게 골자입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연말까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한다며 재차 압박해 추가 통폐합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이번 기회에 도약을 해야 된다. 단순히 생산 설비를 줄이고 그런 얘기를 넘어서서 제품을 고도화하고 노쇠화학이든 이런 식의 변모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수 산단에선 LG화학과 GS칼텍스의 합작회사 설립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도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석유화학 특별법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계가 적자를 면치 못한 데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3년간 73% 급등한 탓도 큰 만큼 직접적 개선 효과로 이어지는 전기료 완화를 업계는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결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높은 거는 결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물가를 오르게 만드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게 됩니다. 한국전력의 3분기 영업이익이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회복하는 모양새지만 현재 정부가 감원전 기조를 보이며 마냥 웃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또 정부도 석유화학 업계만 전기료를 깎아줄 수도 없다는 입장이라 정부 지원이 업계에 체감되기까진 상당한 시일이 더 걸릴 거란 분석입니다. SBS 비즈 최지수입니다. 국내 최대 빅테크인 네이버가 세계 3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를 품게 됐습니다. 합병 절차가 마무리되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네이버 품에 안기는군요.
네, 네이버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한다고 밝혔습니다. AI와 블록체인, 결제 인프라 기술을 중심으로 금융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네이버는 국내 최대 간편 결제 플랫폼 네이버 파이낸셜과 업계 최고 수준의 블록체인 기술력을 갖춘 두나무가 디지털 금융 분야에서 새로운 글로벌 도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사의 기업 가치는 두나무가 15조 1천억 원, 네이버 파이낸셜이 4조 9천억 원으로 평가돼 두나무 한 주가 네이버 파이낸셜 2.5주로 교환됩니다. 양사는 내년 5월 각각 주총을 열고 내년 6월 말 합병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핀테크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셈인데 어떤 점이 달라질까요? 네, 양사 합병으로 인터넷 쇼핑 등 플랫폼을 갖춘 네이버 파이낸셜과 가상자산 1위 거래소인 업비트가 합쳐지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결제 시장이 크게 바뀔 거란 전망입니다. 소비자가 업비트를 통해 바꾼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네이버 쇼핑 결제가 바로 가능해지는 등 결제 전 과정이 하나의 앱에서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포인트가 물건이라든가 이런 부분 살 때 사용을 하는 것처럼 기발행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해준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서비스도.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송치영 두나무 회장은 내일 간담회를 열어 향후 사업 전략과 성장 비전을 밝힐 예정입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강소 기술 기업들의 숨은 혁신 제품들, 정작 판로를 못 찾는 묵혀있는 경우가 많죠. 이 기술들을 바로 사겠다는 해외 바이어들이 오늘 대거 몰렸습니다. 국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가 직접 맞춤형 거래를 타진하는 수출 상담회가 역대 최대 규모로 열렸습니다. 정보윤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 보관함을 열자 곧장 응급 대시보드에 알림이 뜹니다. IoT 기술을 기반으로 배터리 상태는 물론 패드의 정상 작동 여부도 실시간으로 체크됩니다.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정작 필요할 때 작동하지 못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됐는데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부 다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이거는 시스템에서 늘 체크를 하기 때문에 정상 작동에 대한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기업을 발굴하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글로벌 공공조달 수출 상담회. 2016년 첫 개최 이후 올해로 10회를 맞아 해외 바이어 105개사와 국내 기업 368개사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노력과 도전 의지가 구체적 성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해외 바이어들은 제품과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국내 기업과 사업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UN 개발계획과 중미경제통합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는 해외 조달 시장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조달 절차와 발주 수요 등 실질적 정보를 설명했습니다. 상담회를 통해 체결된 수출 계약 규모는 2021년 90만 달러에서 올해 616만 달러로 4년 만에 7배 가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계약을 맺은 국가도 2개국에서 7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조달청은 수출 상담과 MOU가 실제 수출 계약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정보윤입니다. 효용과 수명을 다한 낡은 규제의 개선 방안을 고민해보는 연중기획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이터 센터 관련 규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2달 전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기억하실 겁니다. 정보 시스템이 통째로 멈추면서 국민들의 생활 전반에 미치는 파장도 적지 않았죠. 이 데이터 센터 특성상 화재 위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현행 규정상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전기차 충전시설입니다. 산업계에서는 이 데이터 센터만큼은 예외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오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시작된 불이 삽시간에 아파트 5개 동으로 번집니다. 지난해 8월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아파트 480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에 전기 충전소가 있잖아요. 주차할 때는 거기하고 멀리 갖다 주차를 하고 있죠. 불안하죠. 화재 사건 이런 게 너무 무서워. 괜히 내가 차를 몰다가 그런 일이 생길까 봐.
친환경 자동차법에 따라 차량 5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은 전체 주차 대수 5% 이상을 전기차 전용으로 하고 충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데이터 센터 주차장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는 방대한 정보를 보관하는데 막대한 전력을 쓰는 데이터 센터 특성상 작은 화재도 엄청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데이터 센터들은 법에 따라 전기차 시설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화재를 우려해 사실상 전기차 주차를 금지하거나 아예 시설을 구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는 무종전, 무화재가 이제 절대적인 원칙이에요. EV 배터리 화재는 진압이라든가 재발화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7월 정부에 제출한 신산업 규제 합리화 건의서를 통해 데이터 센터는 전기차 시설 의무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회에선 지난 8월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돼 조만간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2022년 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와 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통신망이 잠시만 중단돼도 금융과 물류, 응급의료 등 광대한 분야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모를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조심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병원과 학교 등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예외 범위가 커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중요성을 봤을 때는 전기차 충전부터 주차에 대한 것들은 데이터 센터에서 거리를 멀리 하는 것들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ESS, UPS, 전기차 충전기, 주차장까지 통째로 밖으로 다 빼야죠. 에너지 건물과 데이터 건물을 분리하고. 전기차 시설 설치 의무는 현재 유예 기간으로 내년 1월 말부턴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됩니다. 데이터 센터 화재가 얼마나 큰 파장을 불러오는지 온 국민이 몸소 체험한 만큼 규제 적용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비즈 오정인입니다.